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미래학교에서 진행하는 고전학당 개방 강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고전학당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고전학당에서 배우는 한자와 고전 이것을 약간 이제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자도 익숙치 않고 또 우리가 한자를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급수 한자라든지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한자의 뭐 뿌리라든지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역사적 관점과 뭐 인문적 관점 또 과학적 관점으로 한자를 보는 이런 것들 익숙치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익숙해지면 좀 편합니다. 저는 고전학당을 진행하는 오정윤이고요. 이 미래학교는 약 20년이 된 주말형 대안학교입니다. 현재는 이제 토요일 날 학생들을 모집해서 15명을 모집해서 2년간 인문학당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이제 그것을 이제 중단하고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학습 공동체로 운영을 하고 그건 또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학을 했고요. 저는 5대부터 했고 또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중국어 중에서도 문자학, 예전에는 그걸 훈구학이라고 했는데요. 요새는 이제 문자학이라고 합니다. 문자학을 공부를 했고요. 한자의 그 뿌리, 그러니까 한 3,000년, 4,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한자를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한자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사회가 발달되고 정치, 경제, 문화가 복잡해지면 거기에 맞는 한자들이 만들어져서 현재 한자의 총수는 한 12만 자 정도가 되고 중국에서 표준 대자전에 있는 것은 약 한 4만 5천 자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 한 10,000자, 12,000자 정도면 웬만한 고전은 다 읽을 수가 있고요. 사회생활에서는 1,600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뭐 유튜브를 잘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구독자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단체 그리고 교육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개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고요. 현재 고전학당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한자 쪽은 이제 미래학교 TV에 지금 그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게시 중이니까 혹시 강의가 끝나고 미래학교 TV에 오시면 한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자 TV가 있는데 아직 저기 많은 것을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한 9월 정도 되면 이제 한문이라든지 뭐 명언이라든지 또는 한시라든지 한자를 전문적으로 이게 올려놓는 이제 유튜브 채널로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미래학교는 역사인문 평상학생 시민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그 학습 공동체만 운영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하는 고전학당과 한 달에 한 번 목요일 날 하는 현장 답사 외에는 저희들은 다 뭐 유튜브라든지 줌이라든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고전학당은 미래학교의 학습 공동체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하는 유일한 이제 현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고전학당에서 하는 교육은 크게 4개 분야입니다. 한자 원리가 있고요. 그래서 한자의 뿌리라든지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하는 동양의 인문학, 동양학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600년대 이후부터는 서양의 계몽주의가 와서 그 근대화된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동아시아의 한 3,000년, 4,000년 된 그 역사적 축적, 문화적 축적은 동양학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되고 있고요. 우리가 쓰는 언어라든지 우리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거의 한 60, 70%가 다 동양학에서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자라든지 동양인문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한자나 이 동양인문의 뿌리가 되는 경전들이 뭐 우리가 사서삼경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인문 고전에 대한 공부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고전학당에서 배우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뭐 궁궐제도라든지 종묘, 종법제도, 그다음에 학교, 그러니까 성균관 문묘, 학제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고전학당에서 공부하거나 한자를 그 미래학교 TV에 게시하고 있는 한자 읽기를 틈틈이 공부하시면 현장 학습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전학당은 1차 지금 교육과정이 2학기에 시작됐습니다. 7월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는 과목은 4개가 있습니다. 궁궐제도, 종묘제도, 그 다음에 학제, 종법제도. 그러니까 현장체험 그 해설사한테는 무지 중요한, 그리고 요거와 병행해서 한자 원리를 하고 있는데, 한자 원리는 총 6분야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수에 대한 공부, 어떻게 만들어졌고 부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원리 한자, 한자의 원리를 파헤치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원, 우리가 쓰는 한자의 어원들 찾아가는 거, 그 다음에 한자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과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거 해서 6가지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현재 고전학당 운영하고 있고요. 이 한자는 미래학교 TV에 한자 읽기로 해서 현재 24개가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것들은 미래학교 TV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했던 원본을 그대로 잘라가지고 글자마다 올렸기 때문에요. 강의에 지금 현재 하는 1차 교육 과목에 있는 고전만 빼놓고는 한자는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보시면 한자가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2차 교육 과정은 내년도 있고요. 이때는 이제 뭐 봉건제도, 형법제도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요. 다 원전이 있습니다. 그 원전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까지는 그 원전, 우리가 삼내도라고 하는데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동양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내년도 12월 달까지를 교육 목표로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또 다른 고전으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저희 미래학교를 후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다 교육비가 전액 무료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나 비회원은 12만 원, 6개월에 12만 원이고요. 내년도는 이제 후원회원은 50%에서 12만 원, 그리고 일반인들은 24만 원, 2만 원씩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달까지 이제 후원회원은 월 10,000원씩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미래학교는 후원회원들의 후원금으로 강의장과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후원회원은 현재 138명이 1만 원 이상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그 대안학교가 참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대안학교에서 나오신 학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후원제도로 바꿔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후원제도가 없었는데 2년 전부터 후원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제도로 바꾸면서 코로나19가 딱 들어오니까 교육이 모든 게 다 스톱, 다 멈췄는데,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코로나19가 지난 후에는 우리가 학습 공동체를 하자 이제. 그래서 거의 저희들은 이 고전학당하고 그 현장 체험만 빼놓고는 거의 무료입니다. 회원들은. 이렇게.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 미래학교에서 돈을 벌어서 가정경제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따로 서울시민대학교 전임교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따로 교육비도 나오고 저기 강사도 나오니까 다른 생활은 다 그걸 하고 있고요. 미래학교는 그냥 학습 공동체로만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소개는 뭐 책도 쓰고 유튜브 채널에 이제 콘텐츠도 게시하고 있고요. 소개하고, 저희 고전학당에서 하는 모든 강좌는 여기 한국역사인문교육원 TV에 그대로 또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들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학습자 지금 현재 총 비대면 5분하고 대면 9분, 그래서 총 14분이 학습자가 지금 고전학당의 학습자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여기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독자도 많지 않습니다. 모든 강좌는 다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하고, 다른 이제 유튜브 강좌나 줌 강좌는 다 여기서 다 링크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학습자 고전학당은 여기 학습자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학교 TV에 이렇게 한자 읽기로 해가지고 총 24개가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자유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고전학당은 전용 밴드가 있는데 이건 학습자만 들어올 수 있어서 나머지 이제 저희 미래학교 밴드랑 여기서 소식 같은 건 전달받을 수 있지만 학습자분만 들어올 수 있는 전용 밴드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고전학당 전용 카페는 누구나 다 들어와서 소식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 한국역사인문교육원 카페를 치면, 네이버 카페를 치면 소식을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나 네이버 카페 미래학교로 치면 다 들어올 수가 있고요. 고전학당만 학습자 전용 카페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 고전학당 기본 교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까지 저희가 공부하는 것은 신정 삼내도입니다. 송나라 시대 때 그 섭숭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요. 무지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정도전이 궁궐을 신축할 때 그 기본 교재가 바로 삼내도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경국전을 썼는데 정도전이 그러한 예법들, 조선시대 통치 예법이 다 이 삼내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내도라는 것은 예전에 그 공자님 때 있었던 예가 이제 3개로 되어 있거든요. 예기, 의례, 주례. 근데 이 삼내에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송나라 때 여기다 그림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해설서를 붙이고. 네, 이 삼내도가 보다시피 일반인들이 보기에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한 번도 소개가 된 적이 없고요. 연구 논문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궁궐학이 아직은 얼마나 이렇게 깊이가 없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걸로 하기에는 들어올 때 벌써 기둥에 발이 걸려서 엎어질 것 같아서 현재 이 삼내도를 현대 연구원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무지 중요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 우리 동아시아의 예법에 관한 종합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인문학에서 무지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이. 자, 그래서 요 전현인이라고 이분이 이제 1999년에 돌아가셨는데 남경 사범대학에서 오랫동안 고대 예법을 연구한 예법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전현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양주동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삼내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삼내통론이라는 저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내를 중심으로 해서 뭐 그림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그래서 여기 보면 삼내 명물 통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삼내통론이고, 이 삼내통론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교재를 만들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삼내통론은 예법에 관한 책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제도, 그다음에 명물. 그러니까 명물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종묘의 뭐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들입니다. 가마라든지 수레라든지, 그다음에 예의, 뭐 관혼상제 같은. 그래서 이렇게 총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편으로 구성이 됐고,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저희 1차에서 배우는 게 이제 궁궐편. 그래서 궁궐편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뭐 도성은 중성이라고 하는데 천자의 도성은 사방구리다. 그리고 제후 중에 제후나 또는 큰 제후들은 똑같이 사방구리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제후는 사방칠리. 그 다음에 경대부들은 오리. 이런 식으로 삼리. 그래서 궁궐의 크기를 규정하는, 이래서 쭉 나오고 요거에 대한 근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왜냐하면 여기에 근거로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번역이 안 돼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서삼경 제외하고는 별로 번역을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이제 해설하고 같이 공부하고 특히 이제 궁궐 해설사를 하신 분들은 궁궐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 제도, 학제라고 하죠. 소학과 대학. 그래서 고대의 귀족 자제들의 학제는 소학과 대학이라는 두 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18살에서 10세가 되면 소학에 입학하고 15살이 되면 어른이 돼서 성동이 이제 청소년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학에 입학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얘기 내칙편에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요 근거들을 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배울 두 번째 교재가 바로 학제. 그래서 성균관 문묘 해설사들한테 무지 중요한 공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법제도입니다. 동아시아는 완벽하게 종법이죠. 우리가 말하는 뭐 종가댁 하는 그 종법입니다. 그래서 종법제도인 그 개통, 종통과 그 종통 중에서 가장 그 상위 개념인 군주의 개통, 그래서 군통. 그래서 뭐 주나라의 종법제도는 시족, 혈통을 기초로 해서 적장자 계승제도이다. 뭐 이런 거. 참고로 제가 중국어를 전공을 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쭉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이제 해설을 해드립니다. 통치계급의 이렇게 유지와 정권을 공고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거죠. 주나라의 종법제도는. 그래서 이제 이런 원문이 있으면 이제 그 뒤에 근거되는 고전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해설을 하고 그 해설에 관계되는 리퍼런스. 근데 그 리퍼런스가 다 고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 삼례 통로는 그 삼례도에 있는 것들을 되게 쉽게 풀었었습니다. 근데 쉽게 풀었던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해설을 합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종법제도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래 배우는 게 종묘제도입니다. 그래서 종묘에서 뭐 태양의 제사 지내는 일제와 달에 지내는 것은 월 살아간다. 그래서 종묘의 제사는 이렇게 종묘의 제사는 여러 가지 그 명목,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제, 월향, 시류, 세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사는 1년에 한 번 지내는 걸 세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류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종묘에 제사 지내는 거. 시류라고 하고요. 달마다 하는 것은 향이라고 불러요. 월향. 그리고 날마다 하는 것은 일제, 일월, 시세. 그럼 이게 연월 일시란 뜻입니다. 연월 일시 이런 식으로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밑에 근거. 그래서 요게 이것이 배우는 그 교재고요. 이것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조금 하다가 잠시 특강 형태로 고대문화 상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문화 상식은 중국 문자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왕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문자학은 단옥제와 왕력이 무지 유명해요. 그래서 단옥제는 설문해제라는 자전을 주석을 붙인 아마 근대 최고의 문자학자입니다. 단옥제. 그 다음으로 북경대학교 교수를 지낸 왕력이라는 사람이 고대 하나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냈는데 그 안에 부록으로 고대 문화 상식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래서 그 고대 문화 상식은 총 14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궁궐이라든지 종묘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고전학당 강의는 원 교재는 지금 궁궐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이제 이 옆에 궁실편, 그러니까 고대 문화상식의 궁실편을 4번 할 겁니다. 4번. 그래서 지금 2번 했고요. 오늘이 3번째고 다음 주가 4번 하면 이거 끝나면 이제 다시 이제 궁궐제도로 돌아설 겁니다. 왜 이걸 하게 됐냐면 궁궐제를 하다 보니까 그림에 대한 개념이 잘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요로에 조사를 해서 가장 중요한 2권의 책을 구비했습니다. 하나는 군경 궁실도라고 그래서요. 군경이라는 것은 여러 경전에서 궁궐에 관한 것을 뽑아서 그림으로 표시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게 잘 안 보일 거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궁궐의 예법에 관한 것으로 의례궁실고라는 무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례궁실고. 이 2권을 확보해서 이 궁궐제도, 지금 여기 있는 궁궐제도의 전체를 이해를 해야만 강의가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서 4주가 끝나면 이제 궁궐제도로 이렇게 하고요. 이제 오늘 이제
그 강의는 두 개로 나누는데요. 앞쪽에는 한자에 대해서 한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뒷부분은 이 궁실, 궁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한자의 뿌리. 오늘은 이제 시간상 한자를 6종류를 하는데 그 중에 부수 한자하고 원리 한자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금 한자의 뿌리는 미래학교 TV에서 쭉 해서 현재 24개, 지금까지 저희가 고전학당을 하면서 한자의 뿌리를 찾아서는 총 2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일, 그래서 한일이 이렇게 작대기 하나 그러면 한일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한일을 인문학적으로 보면 태초, 우주의 근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궁궐에 가면 1월 5악도, 1월 오병도를 보는데 그 1월 오병도의 배경이 되는 그림이 천보구여도거든요. 그러면 천보구여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는 유신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고, 이런 것들 쭉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교 TV에서 한자 읽기를 하면 여기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 읽기를 해가지고 여기 제일 밑에 우물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충무공 이순신의 사당에 가면 보천욕일이라는 형판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 쭉 해서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하고 앞쪽에 16, 10 여기 맞죠? 16, 17, 18, 19, 20, 21, 22, 23 하고 마지막 24번이 4번이 동순망질 사근동우, 서경에 나오는 건데 무지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자의 뿌리가 돼 있으니까요. 미래학교 TV에서 보시고, 오늘은 부수 한자를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작대기를 그은 것을 우리는 뚫을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수 한자에서는 이 뚫을꼰 하면 다 이렇게 작대기가 위에서 하늘로 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한자라는 게 그림으로 무엇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리를 글씨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소리를. 그러면 아이들을 한 10명을 붙여놓고 너희들은 소리라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라.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야.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입을 그릴 거예요. 입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입에서 이렇게 입을 그리면 둥그런데, 그러면 이게 입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이게 상자일 수도 있고, 그죠? 동그랑땡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입이라는 걸 이렇게 표시해가지고는 소리가 표시가 안 돼요. 그러면 고대인들이 소리란 걸 무엇으로 인식하냐 이거죠. 소리.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음이라는 소리로 나오거든. 또 뭐 있을까? 들리는 소리.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이렇게 석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석경, 경쇠. 그 경쇠로 때려서 12개 소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경쇠를 두드리는 걸 해서 거기다 귀를 해놓으면, 경쇠를 때리면 귀로 뭔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소리다. 그래서 소리성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글자들 가운데 가장 처음에 만드는 글자들은 획수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작대기를 하나 그리면 한일이 아니에요. 그 작대기 하나 속에는 언덕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죽을 사자 같은 할 때는 시체 등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글자를 보고 다양한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가운데 중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중자. 가운데 중자는 여기 갑골문에 보면 네모난 곳에 깃발이 꽂혀 있죠. 이 네모난 것은 마을을 뜻합니다. 마을의 가운데 깃발이 꽂혀 있어요. 항상. 그 깃발은 토템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운데 중자의 작대기는 깃대가 되는 겁니다. 깃대. 그 깃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자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깃발은 단순한 이렇게 깃발이 아니라요. 이 토템을 관리하고 이 중자가 뭘 관리하냐면 혼인 같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고대 부족에서 혼례. 그래서 우리가 중매할 때 지금도 쓰고 있고요. 중매할 때 중자. 그죠? 그다음에 백중 숙계할 때 넘버 2. 그러니까 백부, 중부, 숙부, 계부할 때 넘버 2입니다. 그러니까 이 깃발을 관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금이 갈 때 이 깃발 드는 사람은 지금은 수준이 떨어지지만 예전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왜? 임금 앞에서 깃발 들고 가니까 얼마나 어깨가 뻐긋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자는 이때는 깃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수를 이해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문하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조문하다 위로할 조자인데 원래는 형벌이었습니다. 형벌. 그래서 이 조자는 지금 많은 그 문자학자들이 활궁 이렇게 기둥에다가 죄인을 묶어놓고 뱀으로 이렇게 뱀으로 이렇게 감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 물으면 죄를 지은 거고 뱀이 안 물으면 죄가 없는 거. 근데 죄를 지은 놈은 불안해서 부들부들 떤다는 거죠. 부들부들 떨으니까 뱀이 팍 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줄이라고 하는데 왜 줄이 아니냐면 여기 이렇게 세모가 반듯하죠. 이 반듯한 것은 우리가 한자로 타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타인할 때 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타자에다 이렇게 벌레충자로 하면 뱀사자가 돼요. 뱀사자. 그 타라는 게 뭐냐면 그것이란 뜻입니다. 그것 타. 왜 그것이냐면 옛날에는 그 갑골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갑골문의 뼈다귀에 보면 무타하고 물음표에서 무타 뭐냐면 그것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할 때 그 갑골문에서는 무타라고 물어봐요. 그것이 없었느냐? 그러면 살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즘 살모사처럼 이렇게 독이 있는 벌레를 말합니다. 이렇게 세모나서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뱀사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을 그런 그 뱀으로 봐요. 독충. 그래서 죄인을 묶은 뱀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둥이 되겠죠. 기둥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는 깃대, 지금은 기둥. 이 뚫을 꼰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pel신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번개신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신자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제도화가 되면 재단이라고 하는 시자를 여기다 붙여줘요. 시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신자, 귀신 신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바로 요 번개. 그래서 이 번개는 찌찌직 하는 거 있죠. 예? 그 번개가 번쩍하면 샥 이렇게 내려오고 그 찌찌직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빛이나 요게 되겠죠. 하늘을 가르면서 빛이 쫙 나오는 거. 원래 천둥은 소리가 오는 거니까 원래는 먼저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빛이 나지만 소리는 늦게 오잖아요. 1초에 340m에 안 오니까. 근데 빛은 30km를 날아가죠. 1초에 30km. 네? 자, 그래서 30만 킬로구나. 그래서 빛이 먼저 오죠. 그래서 이 빛 모양입니다. 이 빛 모양이 변해서 지금은 성씨로 쓰는 거죠. 이 성씨 진짜 대단한 성씨가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쓰는 성씨 가운데 이 신자가 가장 수준이 높은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펼쳐졌다. 왜냐하면 고대 그런 엄청나게 이 제사와 관련된 글자들은 유교가 들어오면서 대략 BC 전후한 시에 설문해자가 만들어지면서 유교적 관점으로 새 재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고대 그런 신과 관련된 제사장과 관련된 글자들도 이제 평범한 글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펼신자. 그래서 이 사람인자로 써서 이렇게 펼쳤다 해서 펼신자로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 뚫을꼰자 이것은 빛이 되겠고요. 한자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깃대와 기둥과 지금 빛이죠. 근데 또 다릅니다. 자, 이건 뭐냐? 이건 꿰관자입니다. 앞쪽에 이 꿰관자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느 때 쓰냐면 좋아하실 거예요. 어묵꼬치, 꼬치 관자거든요. 어묵관, 어관, 관 또는 눈가를 이렇게 꼽으면 관목어. 관목어 하면 포항에서 주로 그 눈가를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말려서 나중에 이렇게 해먹는 거 과메기. 그래서 과메기를 관목어라고 합니다. 관목어. 눈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메꿨다 해서 관목어. 근데 뚫을 관자고 요 관자는 요 관자 앞쪽에 있는 관자에 파생자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었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 관자를 두 개를 관자를 옆으로 눕힌 겁니다. 옆으로 눕혀서 그 돈을 두꾸러미 예전에는 이제 돈을 화폐를 이제 할 때 조개를 가지고 꿇었거든요. 그래서 8개를 이렇게 꿇으면 붕이라고 불렀어요. 붕. 그래서 이렇게 2개로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지금 관자를 옆으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관자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니까 중국에서는 뭘 이렇게 꿰다 할 때 항상
꿰는 건 뭐예요? 돈을 꿰는 거에서 꿰다는 걸 만드는 거예요. 돈을 꿰는 거에서 뭔가 실에 이렇게 실 바늘에 이렇게 실을 꿰다든가 뭘 꿰할 때 사람들은 꿰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조개 화폐 이걸 꿰는 걸로 해가지고 화폐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새까맣게 된 요 글자를 보면 조개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옆으로 됐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요거 네모칸에 열십자가 있는 요것은 지금 현재 있는 요 조개가 양쪽으로 펼쳐진 모습이다. 이렇게 하시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이렇게 옆으로도 누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손숫자 같은 것이 옆으로 갈 때는 이렇게 제방변으로 있지만 아래로 갈 때는 손숫자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이 약간씩 변합니다. 그래서 이건 요 꿰관자를 옆으로 놓은 것이다. 그래서 양쪽으로 돈. 그래서 우리가 돈꾸러미를 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붕에 그 동여맨 곳을 딱 잘라버리면 그 조개가 다 떨어지거든. 우수수 무너지다 그래서 무너질 붕자. 그래서 임금의 죽음을 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매산자를 올려서 붕. 그러면 그것도 붕도 화폐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꿰관자도 뭐 우리가 뭐 어질현자 같은 거 뭐 별거 아닙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을 세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즘 말로 회계사. 근데 회계사들이 되게 계산을 잘하기 때문에 참 똑똑하다. 그래서 어질현이에요. 어질다는 게 이렇게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어질현자가 빠릿빠릿하다는 뜻입니다. 빠릿빠릿. 일을 시켰는데 빠릿빠릿하다. 이렇게. 그래서 왜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오해하냐면 천자문이 한자를 다 망쳐놓은 거거든요. 왜냐면 한자 하나에 뜻을 하나를 딱 입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어질현으로 이해해요. 요즘 말 하면 동계산 잘해서 주인으로부터 빠릿빠릿하다고 소리를 듣는 사람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한자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스토리로 해야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막대나 줄을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화폐를 이렇게 네모난 막대를 이렇게 꿰가지고 끝을 동여매거나 아니면 줄로 동여매서 여기다 허리에다가 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다 차면 오른쪽 왼쪽에서 화폐 8개가 덜렁덜렁 하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서는 막대 또는 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뚫을 꼰자. 그냥 우리는 뭘 뚫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요 막대기 속에는 다양한 뜻이 있는 거죠. 왜? 다른 여러 한자들을 축약할 때 그냥 작대기로 축약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열십자입니다. 열십자는 아마 그 앞쪽에 제가 이제 한일자를 소개할 때 예전에 매듭으로 표시하는 숫자를 표시하는 걸 결승이라고 하거든. 결승 문자. 신라시대 때 결승이 많았어요. 그리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웬만한 그 신장로의 주막집 같은데 결승을 했습니다. 저는 기억해요. 그 주인 이름 딱 하면 장부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끈으로 한 거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표시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끈으로 이제 숫자를 표시할 때 열십자가 이렇게 줄을 하나를 내거나 매듭을 하나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 열십자입니다. 여기 보면 요 글자 지금 여기 보면 요 글자 이렇게 블록 나온 게 매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뭐 2, 3, 4, 5, 6, 그다음에 7, 8, 9, 10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 수를 세던 방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열십자에서는 줄이 되겠습니다. 드리운 줄 이렇게 결승입니다. 그래서 20 하면 요 매듭을 2개, 30 하면 매듭을 3개, 40 하면 매듭을 3개, 50은 요 매듭에 이걸 크게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결승이 있습니다. 뭐 100, 200, 300, 1000, 5만까지 다 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그 이렇게 작대기 중에 전복자가 있습니다. 점을 치다. 지금은 이렇게 네모난 지금 요쪽에 첫 번째 있는 것은 고들정이라서 여성 이름에 되게 많은 거죠. 정수기 정미할 때. 근데 원래 이것은 제사장 정자입니다. 갑골문을 이렇게 열면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문에서 금일 우 이렇게 하면 뭐냐면 오늘 비가 오느냐 그러면 정이 대답했다. 정대 왕문 정대 정이 대답했다. 무우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비가 안 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왕문 유타 왕이 물었다.
어제 걱정거리가 있었느냐. 타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벌레죠. 그러면 걱정거리라고 번역해요. 타, 요타. 그러면 정대, 무타. 예. 그러면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정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가진 분 중에 수녀나 스님들이 되게 많아요. 비구니 스님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지 몰라도 되게 많아요. 정자. 그래서 보통 이름에서는 이 정자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고들정이지만 실제로는 제사장 정자입니다. 샤만. 그 다음에 이 점자의 네모는 솥단지입니다. 솥단지. 거북이 등껍질과 소의 어깨뼈를 놓고 불을 떼죠. 그러면 거기서 쫙쫙 갈라지죠. 그 갈라진 걸 조라고 부릅니다. 갈라진 거 조.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걸 짐이라 그래요. 우리가 짐작할 때. 그래서 그걸 조짐이라 그래요. 조짐. 조짐이라는 것은 제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조짐.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단수의 나뭇가지로 이렇게 하면 그 불에 의해서 찌찌직하고 갈라지죠.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점칠점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복자의 파생자입니다. 전복자. 그 다음에 요것은 우리 박혁거스 할 때 성씨로 쓰고 있는 박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박하다 할 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소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검소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근원적이라는 거예요. 박이라는 말에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박.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단수의 나뭇가지를 이렇게 쥐고 이렇게 뭔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성씨 중에 박지성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 예전에 제사장은 엄청나게 높은 계급이었으니까요. 박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것은 뭐냐면 땅의 변화. 그러니까 하늘의 변화가 땅에 오죠. 그래서 우리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요 흑토자가 두 개가 있는 것은 흑이 원래 흑토는 지금 우리가 보는 흑이 아니에요. 원래 흑토라는 것은 땅의 기운을 내는 신명, 신이에요. 신. 땅 귀신, 토. 근데 이 토가 두 개가 있으면 그 기운이 땅으로 솟구쳤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흙무더기가 돼요. 흙무더기. 그래서 이 흙무더기 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농토. 그 농토의 그 8가지 변화. 그 변화가 농사의 기륭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팔괘라고 부릅니다. 팔괘. 그래서 이 팔괘는 바로 그러한 기륭을 점친다는 뜻이에요. 그 기륭을 점쳐서 8개의 괘가 나오고 그 8개의 괘에서 64개가 나와서 그 사회의 모든 변화를 그걸로 측정하는 것. 그래서 이게 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한 해의 농사의 기륭을 점칠 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전복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전복자 이것은 다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단수가 되고요. 서양식으로 말하면 황금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금가지.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페르시아나 동아시아에서는 황금가지 그리고 거기서는 생명수, 생명의 나무, 생명수라고 부릅니다. 생명수. 어디에 있냐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2세의 그 조각이 있는 페르세폴리스의 그 계단에 있는 거기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페르시아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때 사산왕조의 문물들이 들어와서 현재 경주박물관 야외에 가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양쪽에는 수레바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레바퀴 위에는 이렇게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피닉스, 불새고 이 수레바퀴는 바로 하나님 아우라 마즈다의 천명을 받아서 지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그걸 전륜성왕이라고 불렀어요. 그 전륜성왕을 불교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수레바퀴를 굴려서 모든 곳을 다스리는. 그래서 페르시아는 자신들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8갈래의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나중에 로마가 받아들여서 로마의 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원래 페르시아의 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이게 신단수라는 금방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도 항상 명령을 낼 때 나뭇가지를 뽑아서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도 전부 다 나뭇가지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고, 아브라함이 지팡이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지팡이를 들고 갔죠. 그래서 그 지팡이는 그냥 일반 지팡이가 아니라 하늘의 신탁을 받은 나무고요. 로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파시스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판테온 신전에 있는 그 파시스트를 통치자한테 줘요. 그러면 통치자가 그 전쟁 기간 동안에 무한한 힘을 가져. 그걸 독재라고 불렀죠. 독재. 그래서 나중에 독재를 파시즘, 파시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나뭇가지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건 뭐 동양이나 우리나 같은 그러한 모티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째는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물숫자도 이렇게 작대기가 있죠. 이때 물숫자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할까? 그래서 비웃자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아까 비웃자 쓰면 그게 하늘이 되겠죠. 그 하늘에 이렇게 비가 구름에 비가 촉촉촉 내리는 거. 그래서 이제 비웃자. 근데 물숫자는 이렇게 강에 파도가 있는 거. 파도가 있는 걸 보고 이건 물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물숫자. 뭐 내천자도 비슷한 거고요. 내천자는 물줄기에 섬이 있어서 이렇게 내천자가 있고 그 섬이 있으면 섬주자. 우리가 전주, 광주 할 때 한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숫자는 바로 강줄기를 말하는 거고요. 강줄기 양쪽에 4개는 파도.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물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뚫을 꼰자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한자가 만들어져서 축약될 때 이걸 우리가 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수를 이렇게 뚫을 꼰자면 그냥 뚫었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 물줄기도 있고 깃발도 될 수 있고 나뭇가지도 될 수 있고. 근데 한자에 입구자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입구자도 담이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물건이란 뜻도 있고, 입이란 뜻도 있고, 뭐 몸이란 뜻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면 한자가 빨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수 한자고요. 두 번째 할 게 이제 원리 한자입니다. 원리. 왜 이런 원리를 만들어냈을까? 첫째는 노래악입니다. 그러니까 음악할 때 음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의 입에서 나는 소리예요. 음은 성은 그 경쇠 석경에서 나는 걸로 소리 음성 만들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악할 때 악은 뭘까? 그러면 여기 보면 악은 이렇게 나무가 있죠. 나무 위에 이렇게 매듭을 졌어요. 그러면 벌써 여기 계신 분은 딱 아실 거예요. 이거 선앙당에 하면 많이 있는데 나무에 이렇게 줄 매대면 특히 몽골 같은데 이제 오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다 이렇게 나무줄기 했죠. 근데 여기는 아직 흰백자가 아직 안 나왔죠. 흰백자.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요게 이제 실사자거든요. 요 위에 있는 거. 지금 요게 이제 실사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무 목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언제냐면 고문이니까 대략 한 BC 한 10세기경에 드디어 흰백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흰백자는 지금 우리 학자들은 뭘로 보고 있냐면 불로 보고 있습니다. 불. 그러면 뭐 딱 머릿속에 들어오죠. 나무가 있고 천이 이렇게 들어져 있고 그 앞에 불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기도하는 데죠. 바로 선앙당.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은 신단수 앞에서 병이 난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푸닥거리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푸닥거리 악자죠. 샤먼의 치료에 푸닥거리. 예전에 푸닥거리가 치료니까 치료. 그런데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지나면서 이제 뭐가 발달되기 시작하면 인지가 발달되면서 이렇게 푸닥거리 해가지고 병이 낫지 않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병이 나거나 아플 때 나뭇잎이나 이걸 먹으면서 치료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신농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72가지 독을 먹고 또 70여가지 약초로 해독을 했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인데 바로 풀을 가지고 치료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풀을 이게 독초인지 약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얼굴에 가면을 쓰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서 그걸 확인해. 약초, 독초. 그래서 우리가 코빗자가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코빗자는 이미 앞에 했었기 때문에요. 그 한자 일기에서 하다 보면 코빗자가 어떻게 만드냐, 냄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냄새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들은 냄새를 코로 표현했어요. 근데 코 가지고는 냄새가 안 나요. 왜? 코는 그냥 코니까. 그래서 코는 항상 나를 가리키는 거. 그래서 자자가 됐죠. 나자자. 자기 할 때 자. 근데 원래 이 뜻은 코거든요. 그래서
뜻이 바뀌어도 뜻이 나중에 생겨도 원뜻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자는 항상. 그래서 그 자자에 코란 뜻이 있으니까 그 코를 통해서 냄새를 가장 잘 맡는 동물 개견자잖아요. 개. 그래서 그 밑에 개견자를 쓰면 냄새 취자가 돼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면을 쓰고 이렇게 냄새를 맡는 모습을 통해서 코빗자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약이란 걸 만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약이란 걸 표현할까? 약. 이 약은 무지 간단합니다. 자, 여기 푸닥거리에서 한 단계 과학적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춤과 노래라, 물론 지금도 여러 특별한 종교단체는 환자들 앉혀놓고 막 기도해가지고 막 통성 기도하면서 막 일어나 그랬더니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뭐 가끔 일어날 때는 있지만 100명 가운데 뭐 99명이 일어나겠어요? 가끔 한 명이 마시가지고 확 일어나는 거죠. 벌떡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낚우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낚우지 않죠. 그리고 뭐 안수기도 한다 해서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아는 거죠. 저거 말고 좀 더 과학적인 이제 그 과학적인 사고가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신석 시대나 청동 시대의 종교 권력이 드디어 정치 권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던 거에서 점점 과학적 사고. 그러면 이제 고대 그런 제사장이나 이랬던 한자들은 점점 없어지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한자가 새로 해석이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그게 약입니다. 약약이라고 하는데요. 음악하고 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지 쉽죠. 요새도 뭐 소리를 음악으로 치유한다고 하는데 뭐 예전에도 푸닥거리를 통해서 치유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풀로 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식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한의학이 시작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의학의 뿌리가 되는 왜냐 신화 가운데 약초가 등장하는 신화는 우리 민족 신화가 유일해요. 뭐냐 마늘과 쑥이요. 쑥과 마늘이 등장하잖아요. 쑥은 외부 외상을 치료하는 데 쓰는 거고요. 달래나 마늘은 내상을 치료할 때 씁니다. 주로 이제 예전에 많이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을 가리하면 그 물 속에 많은 해충들이 있어서 그 물갈이를 할 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게 마늘입니다. 그래서 로마나 다른 사람들은 그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구운 마늘을 줬어요. 그게 치료약이니까 내상 치료약. 그 다음에 외상 치료약. 외상 치료약은 쑥, 그죠? 쑥물이라든지 쑥을 빠서 외상을 치료하는 겁니다. 지금도 쓰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낫에 베거나 이거 할 때 지금 시골에서도 쑥을 이렇게 하고 하거나 쑥dum을 넣거든요. 쑥dum. 그래서 쑥과 마늘은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이 앞에 이걸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못 바꿔서 지금 이 부분. 그래서 풀과 같은 것으로 치료하는 행위가 이제 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와 약자도 밝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의사. 왜냐하면 원리 한자에서는 의사, 뭐 의사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필수 도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청진기를 가지고 다니죠. 예전에는 뭘 가지고 다니냐? 화살촉과 이렇게 창이라고 하는 게 오돌도돌한 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걸 가방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가니. 왜 그러냐? 도가니는 내상을 치료할 때 쓰는 겁니다. 뭘 끓여서 내상. 그리고 이 화살촉과 이 창수는 종기를 째고 부스럼을 치료할 때 쓰는 도구들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원리적인 관점으로 한자를 보는 방식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두 개만 하겠습니다. 부수 한자와 그 저기 뭐야 요거 바꿔서 원리 한자. 그러니까 부수 한자와 원리 한자.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제 지금 59분이니까 약 10분 정도 쉬고 8시 10분에 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